안녕하세요.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간상 여러 가지 이 자리에 오는 의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축사를 한 10분 정도 준비했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YWC에서 200분의 여성 회원님들 앞에서 강의한 이후로 제일 떨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AI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어서입니다. 데이터 기회가 크고요. 지금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되고 데이터에서 오는 차별을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충분해도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작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마저 편향적이라는 너무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법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마련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테슬라가 몇 년 안에 휴머노이드를 집집마다 보급하게 될 건데 이게 자동차 시장보다 더 크다고 하고요. 저는 살 겁니다. 왜냐면 2만 불대로 보급한다고 하는데 그 렌탈 산업에서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면은 빌렸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휴머노이드가 집안일 하루 종일 다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봐주고 노인 어르신도 봐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5살까지 5개 국어를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면 학교 일과에 맞춰서 1타 강사의 강의들을 다 해줘서 애가 국영수도 잘하고 이런 애를 안 쓰겠습니다. 근데 이 휴머노이드의 지능은 메이드 인 코리아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극복하자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 우리도 젠더 이슈도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서나 문화와 다른 데이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들이 과연 우리를 맡겼을 때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이 이슈를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젠더 프렌드인데, 과거에는 사실 지금 호주제 폐지 20주년, 아까 저도 굉장히 감동스럽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반적으로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에 대한 편견은 없어지잖아요. 차별적인 발언 일단 안 할 거고요. 좀 전에 그 휴머노이드 상상에 집안에 와서 우리 애 봐주고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는데 휴머노이드가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뭐 아버지는 더 위해주고 딸들은 안 위해주고 이러진 않을 텐데 문제는 자동화된 처리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량의 처리가 발생하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쪽에서 작동하거나 하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기업이건 우리 일상생활 공공기관 여러 가지에서 계속 작동할 텐데요. 지금 우리 지난 정부도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라는 곳에서 공공 AI를 도입하기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건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공공 쪽에서 특히 AI가 많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국민을 상대로 한 AI라서 수천만 명을 상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보다는 좀 더 이게 AI를 통해서 작은 정보를 이루면서도 굉장히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지금의 공무원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렇게 처리될 때 우리 감시도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플랫폼도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계속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에 쓰이는 AI들이 과연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일일이 감시한다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법적 프레임워크가 매우 중요하면서 하지만 공공 AI도 공무원이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민간이 개발하겠죠. 또 납품 받겠죠. 그러니 민간에서 이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법적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것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는 것이지 아직 경험하지도 못한 AI 세상에 어떻게 미리 규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때 빠른 규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고 우리가 AI 경쟁과 또 이런 젠더 평등을 통한 여러 가지 이슈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유규제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라 이런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과거 20년 동안 우리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먼저 들이대서 이제 AI 강국이 되지 못한 이제 반성적 보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시아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바로막는 구조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각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좀 전에 의료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해외 연구 사례들인 것 같고요. 우리는 의료 데이터가 각 병원들하고 건보 심평원에 갇혀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꺼내보려면 의사 선생님 IRB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 통째로 다 AI 개발하고자 하는 병원은 없고요. 건보나 심평원에 있는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공급됩니다.
저희도 이제 데이터 심의위원, 저도 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을 했었는데 철저히 심의해가지고 진짜 아주 자연적으로 주거든요. 이래서 의료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서 하기가 어렵고 의료 AI가 나오기 어려운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본으로 해결합니다. 히파법이라는 훌륭한 법도 있고요. PCR만 하면 의료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대한 자본이 이걸 입수해갖고 의료 AI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의료 AI를 쓰면 민족적인 특성이나도 있지만 한국 여성에 맞지 않는 그런 특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플랫폼들 다 아시다시피 모빌리티부터 시작해서 리걸도 마찬가지인데 법률 산업도 그렇고 데이터 전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것이 이제 데이터 부족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은 사실 민간 기업이 만드는 서비스는 공개가 어렵죠. 영업비밀이라고 하고 해외 빅테크하고도 경쟁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할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고유한 문화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는 고구려가 누구 나라야 하면은 중국 나라야. 김치는 어느 나라 음식이야? 중국 음식이야. 이럴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공통적인 이슈이긴 한데 알고리즘 문제, 그 다음에 누가 개발하느냐의 문제, 과연 어떤 데이터를 썼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느냐의 문제, 이런 요소들이 AI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고용, 또 말씀드린 의료, 금융, 사법 이런 쪽에서 작동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사법 시스템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을 프로파일링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미국 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거기는 하도 이제 범죄 이슈가 치열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판사님들이 대법원도 사법 AI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AI로 프로파일링을 하겠다. 이제 우리는 다 이제 AI 기본법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영향평가를 할 텐데요. 그럴 때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나오는지 이거 감시해야 될 거고요. 고용은 이미 현실입니다. 대기업들은 벌써 수천 명, 수만 명의 입사 지원서를 사람이 이제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저쪽 입사 지원 사이트에 가서 시험 보고 와 하고 그것을 일단 풀업하고 나머지만 아주 소수만 대면 면접을 보는데 이 사이에 AI가 이미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현실이고요. 금융도 요즘 앱에서 자동으로 대출되고 있는 거 아시는데 대출이 거절될 때 왜 대출이 거절되는지 설명 안 해줍니다. 신용용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회적 경력이 부족한 경력 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 중요한 것들도 앞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 관해서 아직 분쟁 사례는 많지 않은데 이루다 사례 아시겠지만 이루다가 여성을 상징하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굉장히 짓궂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사고가 나서 답변에 부적절한 것도 다 퍼날라가지고 결국 서비스가 중단되고 개인정보위원회가 사회적 무리가 들려지니까 들어가가지고 조사해보니까 데이터 입수가 좀 부적절했다 했고 1억 원이라는 과징금도 내리고 막 이랬던 일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것인데 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윤리에 맡길 건지 법으로 맡길 건지인데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법 규제를 선행해서는 자칫 실수할 수 있으니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모니터링할지 균형을 직접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법적 규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게 핀셋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인 것 같고요. 여기 전현직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AI법은 미국의 AI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AI 전쟁을 기업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밀립니다. 이유는 플랫폼 시대부터 이미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완전히 밀렸잖아요. 그래서 AI가 다가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AI 액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후회하고 다시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력한 규제법을 만들었더니 EU 기업들이 더욱 AI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강력한 제초제는 벼나 고리도 다 죽이는 거죠. 그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AI법의 한계를 자료일지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싶고 미국은 바이든 시대에 AI 세이프티를 내세워서 AI 전환에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다가 트럼프 연방 대통령이 올해 취임해가지고 1월 달에 바이든 AI 행정명령을 그냥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AI 발전에 앞으로 규제를 10년 동안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도 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4월 달에 연방 저작권청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AI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함부로 쓰지 마라. 저작물들을. 돈 내고 써라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저작권 총장을 잘라버렸어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의 오늘 현재 상황이고요. AI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5월 초에 미국 상무위원회에서 공화당 의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오픈의 샘 알트만 리드 학습 이런 AI 구루들 불러가지고 뭘 물어봤냐면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서 어떤 상황이야? 이겨줘. 뭘 해주면 돼? 중국을 이겨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막 상원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샘 알트먼이 바이든 시대의 2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AI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팎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걸 잘 안 받는. 미국은 인터넷 산업에도 20년 동안 규제를 만들지 않아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를 키워냈거든요. 그래서 AI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AI 기본법 만들었죠. 그리고 이미 규제의 일부인 고영향 AI 규제 나왔고 영향평가 들어왔고 이미 우리는 이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가지고 이 젠더 이슈 영향평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면서 한편 AI 3대 강국을 해야 되는데 규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AI 기본법은 아시아 최초라고 하는데 일단 통과는 돼 있고요. 규제 접근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중간적인 것을 취하면서 하지만 지능의 방점이 있다면 일단 만들어가면서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슈퍼맨이라는 영화 보시면 알지만 슈퍼맨의 능력을 갖추고 나서 그걸 발견한 부모가 넌 이걸 착하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슈퍼맨이 악의 무리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깽단 집안에 태어났으면 슈퍼맨이 악의 무리 편에 섰겠죠. 근데 슈퍼맨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간상 다양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까 네 가지 AI 주요 이슈에서 필수적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라는 것이 이게 법제도적으로 이걸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성차의학과학도 살펴보았는데 이것도 결국 데이터의 문제.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의료 AI를 만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데이터는 인구에 비해서 많은 나라예요. 잘 아시다시피 전국민 의료보험, 발달한 의료 IT 덕분에 데이터는 많아요. 전 국민이 그냥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니까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의료 AI라도 좀 우리 산업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 데이터에서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보니 다른 민족, 다른 사회 문화 환경에서 있는 의료 AI를 쓰게 되는 상황을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좀 바쁘게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결론을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포용적 AI 시스템을 잘 개발하면서 차별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합적인 것을 해결해내야 되는 게 어렵지만 또 마침 여기가 국회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법제적으로 잘 담아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법으로 일일이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히 AI는 민간에서 개발하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소비자들과에서 호흡하면서 잘 교정될 것이라고 일단 믿고 가되 기준점은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법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고 이런 학회나 의회,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것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제시해 나가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시장에서 해결하지 안 될 때는 그것을 이제 핀셋 규제로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진행하면 되고요. 아까 이 부분은 이제 2030년 AI가 어떻게 될지는 미리 사례로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지만 AI가 우리 일상을 많이 지원하고 있을 때에는 책임 소재, 그다음에 차별이 생기기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화돼서 대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누가 차별받고 있는지 참 알기도 어렵고 알고리즘 감사도 어렵고 그리고 AI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데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 프라이버시다. 비서처럼 내 옆에 있으면서 모든 걸 해결해 주다 보니 프라이버시 문제가 클 거고요. 그리고 또 피해 입은 사람들 사법 접근성을 해결해 주려는 문제도 큰데요. 그래서 젠더 관련해서 이제 고용, 의료, 금융 쪽으로 볼 때
오른쪽에 말씀드렸지만 채용 승진 또는 경력 단절, 품절 차이, 이 실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의료에서도. 그리고 역시 의료 데이터의 부족은 보험으로도 연결이 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책정을 우리나라 통계 데이터로 하지 못하고 해외 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신용평가 대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법을 가지고 있으니 시행령에서 이런 젠더 평양 및 차별 방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큰 틀을 우선 반드시 포함시켜야 오늘 주제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AI 기본법은 구체적인 제재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능을 우선시킨다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합의 때문인데요. 이 법에만 의존할 건 아니고 이제 젠더 이슈가 차별 금지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미 마련된 법들이 있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은 금지된다라는 것은 선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영향평가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기준들을 지금 관리부가 만들고 있을 것 같거든요. 법 시행이 곧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젠더 관점에서의 영향평가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과기부가 만드는 시행령 작업이 거의 비공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찾아봤는데 뭐라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에 젠더 영향평가, 젠더 기준의 영향평가가 포함되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이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건데 그래서 4번으로 표시했는데 피해를 본 것 같은데 피해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소송을 내든지 어디 구제를 받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또는 어디 찾아가서 내가 피해를 봤습니다라고 해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증 책임 문제가 굉장히 크고 이것도 집단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AI, 공공 AI부터 민간 AI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상대로 서비스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정부에서 지금 집단 소송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긴 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부에서 중심이 반반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소송 때문에 AI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버리는 이런 얘기는 좀 안 되잖아요. 최종 AI를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포용적 생태계를 책임성과 잘 맞물려서 도입하는 것이 법으로 할 때는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정말 적절하게 잘 끌어가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잘 이끌어서 성인을 만들듯이 달래가면서 또 지원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부가 초기에 개입하는 법제도보다는 스스로 독립적인 제3자에서 자율평가를 하게 하는 시스템, 그리고 가능한 선에서는 좀 정보가 공개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내부적인 동력 확보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기술적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일단 어떤 편향성을 지고 있는지를 좀 찾아내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고릴라 사례 같은 건 눈에 확 띄는 거였지만 그러지 않은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탐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데이터 분석 같으나 등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인력의 참여도 좀 다양성을 붙여야 되겠죠. 이제 AIPT, AI 교과서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도 이때 AI 윤리나 편향 같은 것을 조기에 교육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걸 AI 리터러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젠더 이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규제 우선보다는 지원해 주면서 함께 점검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협력 정책 기반부터 여러 단체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발견해 나가면서 체험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레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일들은 꼭 정부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와 국회가 앞에 나가면 알다시피 규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좀 학계에서 이런 과학기술자들이 쉽게 논의하는 과정이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